남편의 장례식장에 오지 않는 아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급하게 출장 와 있다고요? 장례식장엔 못 갈 것 같으니까 도우미분들 도움 받으세요. 죽음이란 것이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무얼하든 어디서든 다 함께하는 게 장례식이건만.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들의 차가운 한마디에 저는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보다 못한 정자 언니가 요즘 애들 믿을 수가 없지만 인스타 사진은 거짓말을 못한다며 핸드폰을 열어 몇 번 살피더니 저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힐링타임 이라는 제목으로 가족 사진이 몇 장이 있었고 거기엔 사돈, 며느리가 아들 도윤이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날짜를 보니 어젯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시각. 그들은 바닷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할 수만 있다면 벼락을 쳐서라도 그들을 벌하고 싶었습니다.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한 여인의 사연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위기를 헤쳐나가는 김영순 할머니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로비 천장에서 새어나온 물방울이 검은 리놀륨 바닥에 똑똑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남편 성호의 영정 앞에 앉아 그 소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27번째에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셀 수가 없었어요. 성호는 3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치매였죠. 처음엔 제 이름을 잊었고 다음엔 자기 이름도 잊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지막 순간엔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전화로 말해줬어요. 영순아, 영순아 하시면서 눈을 감으셨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우가 절 기억하고 있었구나, 끝까지. 문상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 또래 친구들은 이미 몸이 불편하거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동네 이웃 몇 분이 다녀가셨고 정자 언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옆을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와야 할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지연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저는 혹시나 싶어 도윤이의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정자 언니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화면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푸른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도윤이와 지연이가 웃고 있었어요. 장모님까지 함께요.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힐링타임, 가족이 최고. 올린 시간은 어제 오후 2시. 제가 성우의 임종을 지키던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출장이라며. 이 자식들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아니, 텅 빈 게 아니라 뭔가 무거운 돌덩이가 쿵 하고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45년을 키운 아들인데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다니. 발인을 하루 앞둔 밤 9시쯤이었습니다. 빈소문이 삐걱 열리더니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이와 지연이었어요. 도윤이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 지연이는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검은색 옷을 입긴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급하게 차려입은 티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어이없게도 잠깐은 아들이라고 오니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 도윤이가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의금 정리는 하셨어요? 내일 발인이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조의금? 저는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조의금은 무슨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먼저냐? 어머니도 참 출장 중이었다니까요. 장례 비용이며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을 테니까 조의금 정리는 제가 맡을게요. 어머니는 이제 가만히 계시기만 하세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 지연이는 조의금함과 명단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일하는 며느리답게 숫자와 절차에는 정확했죠. 그 순간만큼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도윤이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재단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조의금 명단이 적힌 장부와 현금 봉투들이었어요. 이거 정리 좀 해야겠네요. 어머니,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도장?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내 아버지가. 아, 그럼 제가 내일 가져올게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류 봉투를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지연이도 핸드백을 꼭 쥔 채 따라갔어요. 어머니, 내일 봬요. 그들이 사라진 뒤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영정 속 성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10년 전 사진이었으니 아직 치매가 오기 전 모습이었습니다. 당신 이럴 줄 알았어요? 저는 영정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성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급하게 가져온 작은 가방 안에는 낡은 옷가지와 몇 권의 책,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통이 들어 있었어요. 통을 열자 손바닥만 한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옆에는 노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성호의 떨리는 글씨체였습니다. 도윤이, 넌 내 서류를 왜 만지냐?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성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도윤이가 왔어. 내가 자는 척하니까 서랍을 뒤졌어. 도장을 찾는 것 같아. 영순아, 조심해. 녹음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꼭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성호는 가끔 정신이 들 때마다 뭔가를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자신의 서류를 만지고 도장을 찾고 있다는 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에 오지 않은 일. 이게 다가 아니구나. 뭔가 더 큰 일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남편의 녹음기를 통해 직감했어요.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일찍 일어나 성호의 통장과 도장을 챙겼습니다. 병원비며 장례비며 정리할 것들이 산더미였거든요. 요양병원에 3년간 계속 입원비를 내다 보니 통장엔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은행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단골 지점이었어요. 20년 넘게 다닌 곳이라 직원들 얼굴도 다 익숙했죠. 자동문을 밀고 들어서자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불안했어요. 12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통장과 신분증을 꼭 쥐고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명찰엔 김하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하은 씨가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남편 통장이요. 잔액 확인 좀 하려고요. 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어요. 하은 씨가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이 멈췄어요. 화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객님,
비밀번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비밀번호를 불렀습니다. 성우 생일이었거든요. 하은 씨가 다시 입력했습니다. 삐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비밀번호가 틀렸네요. 혹시 다른 번호 아니세요? 하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맞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20년 넘게 쓴 비밀번호였어요. 틀릴 리가 없었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은 씨가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또 삐소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만 2번 틀리셨어요. 한 번 더 틀리면 계좌가 잠길 수 있어서. 잠깐만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한데요. 제가 비밀번호를 바꾼 적이 없거든요. 하은 씨가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고객님, 이 계좌의 관리 위임장이 제출되어 있네요. 관리 위임장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계좌 관리 권한을 다른 분께 위임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은 씨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지만 한 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위임자 김도윤. 도윤이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언제 된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달 전이요. 8월 15일자로 되어 있네요. 하은 씨가 서류를 출력해서 보여줬습니다. 여기 고객님 인감도장도 찍혀 있고요. 본인 확인도 완료됐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명히 제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8월 15일이면 저는 그날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성우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곁을 지켰던 날이었죠. 고객님, 괜찮으세요? 하은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제가 이거 안 했어요.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전 이런 서류 본 적도 없어요. 하은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님, 여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고 신분증 사본도 있어요.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 도장은요? 저는 하은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도장은 어디 있었어요? 그건 하은 씨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보호자분이 가져오셨다고 되어 있네요. 아드님이시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성우가 요양병원 간병실에 보관해둔 도장. 제가 찾으러 가기 전에 도윤이가 먼저 가져간 거였어요. 그리고 제 이름으로 위임장을 만든 겁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다 듣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순아, 오늘 또 도윤이가 왔어. 내가 도장 빼돌린 거 알아챈 것 같아. 서랍 열쇠를 자꾸 뒤져. 조심해, 영순아. 저 애가 뭔가 하려고 해.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꼭 쥔 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어요. 성우는 치매 속에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도장을 숨기고 녹음을 남긴 겁니다. 당신이 날 지켜주려고 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제 아들이 저를,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윤이가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는 걸까요? 성우의 녹음기는 계속
제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조심하라고, 뭔가 더 있다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순 보호자님 맞으시죠? 밝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은혜요양병원 간호사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성우가 3년간 입원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고인의 유품 정리하다가요. 좀 특이한 물건을 발견했어요. 혹시 병원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1시간 뒤, 저는 요양병원 3층 간호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마른 체구에 짧은 머리를 한 30대 초반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작은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USB예요. 고인께서 베개 밑에 숨겨두셨더라고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시트 갈다가 발견하셨어요. 김성호 환자분, 가끔 핸드폰으로 뭔가 녹화하시곤 했거든요. 녹화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처음엔 그냥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환자분들이 가끔 그러시거든요. 헛것을 보신다거나 혼자 중얼거리신다거나.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왠지 무게가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정자 언니가 작년에 사준 노트북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USB를 꽂는 데만 3번을 시도했습니다. 드디어 화면에 폴더가 떴어요. 파일이 15개 정도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었죠.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검게 깜빡이더니 성우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표정은 또렷했어요. 평소와 다른 무척 정신이 또렷한 얼굴이었습니다. 영순아. 성우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8월 3일이야. 내가 이걸 녹화하는 이유는 내 기억이 가물가물해. 그래서 이건 잊으면 안 돼. 이건 너한테 꼭 전해야 해. 화면 속 성우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병실 문 쪽을 비췄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주무세요?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성우가 재빨리 자는 척했습니다. 숨소리를 크게 내면서요. 도윤이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카메라는 침대 옆 작은 선반 위에 놓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각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지만 도윤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도윤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다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인감도장이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이게 여기 있었네. 도윤이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봉투를 주머니에 넣더니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문서 같았습니다. 그때 성우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도윤아, 뭐하냐? 도윤이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아, 아버지. 깨셨어요? 그냥 서류 정리 좀 하려고요. 내 도장 왜 가져가? 성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리실까봐 제가 보관하려고요. 도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난 안 잃어버려. 내 거야. 성우가 손을 뻗었습니다. 도윤이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지, 정신도 온전치 못하시면서 나한테 맡기세요. 제가 잘 관리할게요.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날짜는 8월 12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성우가 홀로 카메라를 향하고 있었어요. 영순아, 이게 마지막 기록일지도 몰라.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가 내 도장을 가져갔어. 그리고 어제 서류에 도장을 찍는 걸 봤어. 내 이름이랑 내 이름이 적힌 서류였어. 영순아, 조심해. 도윤이. 화면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요. 저는 다른 파일들을 열어봤지만 전부 빈 파일이거나 손상된 파일이었습니다. 누군가 USB를 뽑아버린 거예요. 아마도 도윤이가요. 저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우는 치매 속에서도 저를 지키려고 했어요.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에도 진실만은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던 겁니다. 저는 USB를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남긴 영상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어요. 도윤이가 도장을 가져가는 장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장면, 전부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자 언니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순아, 밥은 먹었어? 정자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내가 미역국 끓여왔어. 장례 치르고 얼마나 정신없었겠어. 언니. 저는 정자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좀 들어와 봐요. 보여줄 게 있어. 정자 언니는 부엌에 미역국을 놓고 거실로 왔습니다. 저는 USB와 녹음기, 그리고 은행에서 받아온 위임장 서류를 전부 식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장례식 날 조의금만 챙기던 도윤이, 은행에서 막힌 계좌, 성우가 남긴 영상까지요. 정자 언니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마침내 주먹으로 식탁을 탁 쳤어요. 이 자식이 진짜. 정자 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영순아, 이거 큰일이야. 요즘 이런 사기 정말 많아. 부모 치매 걸렸다고 재산 빼돌리는 거. 그럼 어떡해요, 언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자 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등기부터 떼. 당장 주민센터 가서 건물 등기부등본 떼와. 그래야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어. 1시간 뒤 저희는 주민센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원 담당 직원이 프린터에서 나온 종이 여러 장을 건네줬어요. 정자 언니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공인중개사로 일했거든요. 이런 서류는 눈 감고도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봐, 영순아. 정자 언니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소유자는 내 이름 맞아. 김영순. 그런데 여기 이 부분 봐. 제가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가까이에 가져갔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관리 위임 김도윤. 등록일자 2025년 8월 15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건물은 내 거야. 하지만 관리 권한은 도윤이한테 넘어갔다는 거지. 정자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대료 받는 것, 세입자 관리하는 것, 전부 도윤이가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말이야. 뭐가 문제예요? 치매 걸린 노인 재산 위임은 불법 소지가 있어. 특히 본인 동의 없이 한 거면 더더욱. 정자 언니가 서류를 탁탁 두드렸습니다. 증거부터 모아야 해. 내가 위임장에 도장 안 찍었다는 증거. 성호 씨가 남긴 영상, 녹음기, 전부 증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정자 언니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어요. 영순아, 기죽지 마.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성호 씨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가. 정자 언니의 목소리가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싸울 준비를 해야 해. 싸움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저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싸워요. 그것도 모자라 애지중지 키운 아들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그리고 아들이라도 잘못된 건 바로잡고 고쳤어. 무조건 져주는 게 사랑은 아니야. 하며 정자 언니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같이 할게. 우리 함께 해. 그게 성호 씨가 원하는 일일 거야. 그날 밤 저는 다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듣지 않은 파일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음 뒤로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 씨, 성호가 말했습니다. 영순이 좀 도와줘. 도윤이가 서류 가져간대. 내가 막을 수가 없어. 정자 씨가 영순이 옆에 있어줘. 제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정자 언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걱정 마, 성호 씨. 내가 영순이 지킬게. 약속해. 저는 녹음기를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성호는 정신이 들 때마다 저를 걱정했어요. 가는 순간까지도 마음을 놓지 못하며 정자 언니에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자 언니는 약속을 지키고 있었죠. 고마워요, 언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장례를 치른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정자 언니와 함께 상가주택 1층에 내려갔어요. 세입자들한테 인사라도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성우가 세상을 떠났으니 제가 이제 건물 주인이었으니까요. 1층에는 3개의 가게가 있었습니다. 왼쪽부터 미용실, 분식집, 그리고 작은 옷가게였어요. 저희는 먼저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미용실 주인 혜진 씨가 돌아봤어요. 아이고, 사장님. 혜진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조이는 못 가서 죄송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괜찮아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혜진 씨, 혹시 최근에 계약서 관련해서 새로 쓴 거 있어요? 혜진 씨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아, 그거요. 아드님이 하셨잖아요. 도윤이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 달 전쯤이요. 새 계약서 작성한다고 오셨어요. 건물 관리 권한을 넘겨받으셨다면서요. 혜진 씨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저는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정자 언니가 제 옆에서 같이 봤어요. 계약서 아래쪽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도장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언니, 이거 봐. 정자 언니가 도장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거꾸로 찍혔어. 정말이었습니다. 도장이 반대로 찍혀 있었어요. 글자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찍었다면 절대 이렇게 안 찍었을 거예요. 혜진 씨, 혹시 계약 조건이 바뀐 거 있어요? 정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보증금이요. 혜진 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500만 원 올랐어요. 원래 2천만 원이었는데 2,500만 원으로요. 아드님이 건물 수리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수리요? 무슨 수리? 저는 황당했습니다. 외벽 페인트랑 옥상 방수 공사요. 아직 안 하셨어요? 혜진 씨가 오히려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정자 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외벽은 멀쩡했고 옥상도 문제 없었어요. 공사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분식집과 옷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곳 전부 보증금이 올랐어요. 분식집은 300만 원, 옷가게는 400만 원이요. 합치면 1,2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드님이 직접 받아가셨어요. 옷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통장으로 입금하려고 했는데 현금으로 달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자 언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집으로 올라와서 저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벨소리에 받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연아, 세입자들 보증금 올린 거 알아?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지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요양병원비랑 공사비 충당해야 해서요. 무슨 공사?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아무 공사도 안 했어. 곧 할 거예요. 예산 미리 받아둔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회계사무소에서 숫자만 다루던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 돈 어디 갔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연이 짧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2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보증금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월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정자 언니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영순아, 임대차 계약서 원본 있어? 원래 월세가 얼마였는지 확인해 보자. 저는 서재에서 오래된 파일 상자를 꺼냈습니다. 2년 전 계약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미용실 월세 200만 원, 분식집 150만 원, 옷가게 150만 원. 합치면 한 달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1년이면 6천만 원이네. 정자 언니가 계산했습니다. 3년이면 억 8천. 영순아, 이 돈 어디 갔어? 그날 밤 저는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혹시 더 있을까 싶어서 파일을 하나하나 다시 열어봤어요. 대부분 손상됐거나 빈 파일이었지만 마지막 폴더에 숨겨진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은지에게였습니다. 손녀 이름이었어요. 클릭하자 성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은지야, 할아버지야. 성우가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기억이 다 사라져도 이건 남을 거야. 진실은 여기 있어. 할머니 도와줘. 제발. 영상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어요. 성우는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날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손녀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큰 배낭을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 은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도울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은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니? 아빠 엄마는 알아? 아무도 몰라요. 몰래 왔어요. 은지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 장례식에 못 간 거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해외여행 가자고 해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놀러 갔다는 거.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9살 대학생이었지만 아직은 어린아이 같았어요. 괜찮아, 은지야.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 그런데요. 은지가 배낭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이거 드릴 게 있어요. 그건 USB였습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것과 똑같이 생긴 거였어요. 이게 뭐니?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아빠 책상에서 찾았어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아빠랑 엄마가 싸웠거든요. 할머니 건물 얘기하면서요. 엄마가 이제 그만하자고 했는데 아빠가 너무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몰래 아빠 방에 들어가 봤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봤니? 못 봤어요. 컴퓨터에 꽂자마자
비밀번호 창이 떠서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파일 이름은 봤어요. 계약서 수정본, 세입자 명단, 건물 임대 수익표 이런 거요. 정자 언니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은지 왔구나. 할머니랑 무슨 얘기해? 언니, 이거 좀 봐요.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은지가 도윤이 책상에서 찾아왔대요. 정자 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 비밀번호 풀 수 있는 사람 있어. 1시간 뒤 정자 언니의 조카 민수가 왔습니다. 컴퓨터 전문가였어요. 민수는 노트북에 USB를 꽂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15분쯤 지나자 화면이 열렸어요. 됐어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거 좀 심각한데요. 화면에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건물 임대 수익표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미용실 월세 200만 원, 분식집 150만 원, 옷가게 150만 원, 월 500만 원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미용실 300만 원, 분식집 250만 원, 옷가게 250만 원. 이게 뭐예요? 저는 정자 언니를 돌아봤습니다. 세입자들한테 받은 실제 월세인 것 같아. 정자 언니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봐. 입금 계좌. 김도윤 명의잖아. 월 800만 원. 실제로는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올려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전부 도윤이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3년치를 계산하면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은지가 입을 가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저한테서 3억이나 되는 돈을 아무 말도 없이 받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치매로 누워있는 동안에요. 저는 그저 병원비 생활비가 이체되고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가 문제없이 사용되다 보니 상가 월세가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은지야. 저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거 영영 몰랐을 거야. 할머니.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편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러셨잖아요. 할머니 도와달라고요. 저는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이 어린 손녀가 무서웠을 텐데도 할머니를 돕겠다고 용기 있는 마음을 보여주는 게 대견스럽고 고마웠어요. 정자 언니가 USB를 빼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영순아, 이제 우리 싸움이 시작이야. 증거는 다 모았어. 남편이 남긴 USB, 내가 모르게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이 두 번째 USB까지.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해. 어떻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일단 구청에 신고하고 경찰한테도 알려야 해. 사기잖아, 이건. 정자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증인이 돼줄 수 있니? 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그날 밤 우리 셋은 거실 식탁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자 언니가 노트에 하나하나 적었어요. 구청 민원, 경찰 신고, 세입자 진술 확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 옆에 정자 언니와 은지가 있었으니까요. 은지가 USB를 가져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정자 언니와 함께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녹음기, USB 2개, 위조된 계약서, 세입자 진술서,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도윤이를 직접 만나야 할 때였어요. 그런데 도윤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5시쯤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 6시에 들르겠습니다. 조의금 정산하러요. 영순아, 준비됐어? 정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렸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어요.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몇 가지를 준비해뒀습니다. 리조트 영수증, SNS에서 캡처한 사진, 그리고 위조된 계약서 사본이요.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도윤이와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지연이는 베이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어요. 둘 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가 무뚝뚝하게 인사했습니다. 조의금 정리 좀 해야죠. 들어와.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도윤 부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려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봤어요. 도윤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앉아. 저는 건너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커피 좀 내올게. 어머니, 바쁘니까 빨리 끝냅시다. 도윤이가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컵을 떨어뜨리진 않았어요. 쟁반에 커피 3잔을 올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마셔. 저는 커피를 내밀며 테이블 위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먼저 봐. 도윤이와 지연이가 사진을 봤습니다. 리조트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3사람. 도윤이, 지연이, 그리고 장모님이요. 사진 아래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9월 17일. 성우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출장이었다며?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가족여행이더구나. 어머니, 그건 지연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도윤이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일이 좀 일찍 끝나서 리프레시 겸 쉬었어요. 뭐가 문제예요? 도윤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이야. 장례식 날. 저는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리조트 영수증이었어요. 그런데 넘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었지. 도윤이는 영수증을 힐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니,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전 그냥 제 방식대로 한 거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변명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이라고 문제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니? 저는 위조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거꾸로 찍힌 도장이 선명했어요. 3장의 계약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 도장, 내가 안 찍었어. 저는 도윤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부 거꾸로 찍혀 있지. 내가 찍었다면 이렇게 안 찍어. 지연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도윤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노안이 오셔서 그냥 실수하신 거예요. 도윤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난 안 깜빡여.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가져간 건 이 조의금만이 아니야. 아들에 대한 믿음, 부모 자식 간의 신뢰 그 모든 걸. 믿음? 도윤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건물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걸 제가 다 해드리는 거라고요. 내가 훔친 돈이 얼마야?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임대 수익금이 프린트된 종이었어요. 월세를 올려받고 보증금을 올려받고 3년 동안 내 계좌로 들어간 게 3억이야. 그 순간 도윤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내가 알 필요 없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도윤아. 내 아버지가 다 봤어. 뭐요? 도윤이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내가 도장 찍던 날, 내가 서류 가져가던 날, 전부 다 봤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치매였지만 진실을 기억했어. 그리고 기록으로 남겼지. 불길한 상황을 감지했는지 지연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여보, 우리 가요. 나중에 다시 와요. 하지만 도윤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물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넌 내가 힘이 없고 나약한 노인네로만 알지. 저는 도윤이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가 있어. 이제 세상이 알게 될 거야. 도윤이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고야. 단호했습니다. 제 멋대로인 아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도윤 부부가 나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졌어요. 정자 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영순아. 이미 시작됐어. 정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일 차례야. 다음 날 아침 9시 정자 언니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밤새 정리한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일단 순서대로 가자. 정자 언니가 펜으로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구청 민원 접수, 세입자 진술서 확보, 위임장 원본 대조. 하나씩 차근차근 해. 정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는 불안했습니다. 해야지. 안 하면 도윤이한테 다 빼앗기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도윤이를 멈추게 하려면 내 걸 찾아야 해. 정자 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순아, 내가 포기하는 순간 성호 씨가 목숨 걸고 남긴 증거가 다 헛되게 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 언니 말이 맞았어요. 오전 10시 우리는 구청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50대 중반의 남자 공무원이었어요. 명찰엔 박철수 주무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철수 씨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재산관리 위임이 불법으로 된 것 같아요. 정자 언니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조사 좀 해주세요. 철수 씨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위임장, 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데요. 철수 씨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현장 조사 들어가야겠어요. 혹시 내일 댁에 방문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철수 씨와 다른 조사관 한 명이 왔습니다. 그들은 건물을 꼼꼼히 살폈어요. 외벽을 두드려보고 옥상에 올라가서 방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페인트 칠 흔적 없네요. 조사관이 메모했습니다. 방수 공사도 안 한 것 같고요. 그럼 도윤 씨가 말한 공사는?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조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철수 씨가 위임장 원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날짜가 이상한데요. 8월 15일이면 일요일 아니에요? 주말엔 은행이 안 열잖아요. 맞아요. 정자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날 영순이는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입원 기록 여기 있습니다. 철수 씨가 서류를 비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네요. 고발 진행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 저녁 저와 정자 언니 그리고 은지는 거실에 모였습니다. 은지가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영상 편집할게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쉽게요. 은지는 성우가 남긴 영상을 하나로 이었습니다. 도윤이가 도장을 가져가는 장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장면, 그리고 성우가 남긴 메시지까지요. 15분짜리 영상이 완성됐어요. 이제 이걸 복사해서 여러 곳에 보관해야 해. 정자 언니가 USB 3개를 꺼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개는 제가, 한 개는 정자 언니가, 한 개는 은지가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예요. 지연아?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혼자 있어요. 도윤 씨 모르게 전화드렸어요. 지연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니? 저는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도윤 씨가 어머니 위해서 건물 관리한다고만 했거든요. 지연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요. 그렇게 저도 공범이 되다 보니까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님, 지연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진실을 말해줘. 네. 지연이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증거 보내드릴게요. 도윤이가 위조한 서류 원본 파일이요. 제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은 안 했어도 은지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거든요. 엄마 아빠를 누구보다도 믿었을 텐데 이번 일로 은지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혼란스러울 거고. 조금 뒤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김성우님의 진짜 도장. 은지가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PDF 파일 여러 개가 있었어요. 위조되기 전 원본 계약서, 진짜 인감 도장 사진, 그리고 도윤이가 만든 가짜 서류 초안까지요. 할머니, 이거 결정적 증거예요. 은지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제 완벽해요. 정자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순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이걸 세상에 알리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렵지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었어요. 성우가 남긴 진실, 지연이 용기 내어 보낸 증거,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 이제 잃은 걸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보낸 증거를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자 언니가 아침 일찍 달려왔어요.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순아 봐. 기사 났어. 정자 언니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지역신문 사회면에 제목이 박혀 있었어요. 치매 남편의 마지막 영상이 진실 밝혀내. 기사에는 성우가 남긴 영상과 함께 사건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점장 직통이었어요. 김영순 고객님, 조사 결과 위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해당 위임장은 무효 처리하고 계좌 권한 전부 원상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권리가 돌아온 겁니다. 이틀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고요. 저는 정자 언니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말했습니다. 김상무라는 분이 자수했습니다. 위조 서류 작업을 도왔다면서요. 그런데 피의자 아드님 상황에 대해 진술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6년 전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었는데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갑자기 무너졌대요. 형사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빌린 돈이 12억 원. 보증선 친구들까지 피해를 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윤이가 그런 상황이었다니. 채권자들이 피고인을 매일 찾아다녔답니다. 회사 앞에서, 집 앞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도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협박 문자도 하루에 수십 통씩 왔다더군요.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전부 숨겼대요. 가족들이 몰랐다고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네. 아내분도 따님도 전혀 모르셨답니다. 피고인이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거죠.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이런 선택은 잘못된 겁니다만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존심이었겠죠. 가장으로서, 아들로서 실패한 모습 보이기 싫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 뒤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정자 언니와 은지가 양옆에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당당하던 아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재판장이 기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고 변호사가 변론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6년 전 사업이 망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2억 원 빚에 친구들까지 망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했습니다. 문자로, 전화로 협박했어요. 밤에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고요. 도윤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지연이한테도, 은지한테도 말 못했어요. 어머니한테는 더더욱요. 실패한 아들로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짐을 진 거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건물을 봤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만 빌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빚만 갚고 바로 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점점 깊은 늪에 빠졌어요. 재판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사정은 이해하나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가족에게 솔직했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를요. 어머니,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대로 갚겠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그런 빚이 있는 줄, 협박받고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위임장 서류 정리한다고만 했거든요. 언제 알았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전이요. 우연히 도윤이 핸드폰에서 협박 문자를 봤어요. 그제야 전부 털어놨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겁이 났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께 증거를 보낸 거예요. 지연아.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늦었지만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도윤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다가 무너진 거예요.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함께 다시 시작할 거예요. 2주일 뒤 선고 공판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도윤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단 횡령 금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도윤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는 깊은 참회가 담겨 있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빠를 믿어요. 다시 일어설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내 아빠도 그럴 거야. 판결이 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건물 1층을 개조했습니다. 미용실이 있던 자리였어요. 혜진 씨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비게 됐거든요. 오늘은 개업하는 날이었습니다. 간판에는 성호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무료 밥상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끼니 거르는 학생들을 위한 곳이었죠. 영순아, 준비 다 됐어? 정자 언니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네, 언니. 밥도 다 됐고 국도 끓였어요. 저는 커다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11시 정각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밖에 5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80 넘으신 할아버지,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학교 끝나고 온 중학생 남자아이까지요.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저는 밥을 퍼주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기분이었어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요즘 혼자 사니까 끼니 때우기가 힘들었거든요. 천만에요. 매일 오세요. 저는 반찬을 더 얹어드렸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저는 식당 정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도윤이었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식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숙이며 손을 들었어요.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도윤이가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자 언니가 차를 끓여줬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 오늘 도윤이 봤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뭐래? 정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근데 알겠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그럼 언제 받아줄 거야? 정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성우가 알려줄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우의 유품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가 바닥에 깔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영순아, 마지막으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어요. 3번째 USB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성우가 나타났습니다. 병실이 아니었어요. 집이었습니다. 거실이었어요. 언제 찍은 걸까요? 성우의 얼굴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치매가 오기 전 모습이었어요. 영순아. 성우가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겠지. 근데 괜찮아. 난 행복했어. 저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랑 살아온 50년이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 도윤이도 키우고 은지도 보고. 우리 참 잘 살았지? 성우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근데 말이야, 영순아. 혹시 이러다가 내가 너한테 상처 줄 수도 있어. 이상한 말 할 수도 있고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어.
성우가 카메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진짜 나는 항상 너를 사랑했어. 끝까지. 기억을 잃어도, 몸이 말을 안 들어도 내 마음은 너를 기억할 거야. 그리고 도윤이가 철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도윤이 편이 되어줘.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잘못하더라도 돌아올 수 있게 곁을 내어줘. 그 앤 우리의 거울이니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사랑해. 남편의 흐느낌은 화면에는 녹화되지 않았지만 몇 초간 계속되다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우는 끝까지 저를 믿었어요. 성우 씨가 저를 지켰던 것처럼 제가 아들을 지킬 거라고, 우리의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될 거라고.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대학 과제 때문에 바쁘다더니 시간을 냈나 봐요. 할머니, 이거 드릴 게 있어요. 은지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빠가 부탁했어요. 상자를 열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글씨였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지만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생각하며 새삼 고마워하고 죄송해하면서 하루하루 값진 땀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늘 어머니 건강만 챙기시라고 은지 편에 몇 자를 적어 보냅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도윤이가 변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성우 씨,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 지내고 있어. 우리 가족 다 잘 될 거야. 다시 천천히.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어요. 잃을까봐 두려워하던 모든 순간들은 지나가고 다시 활기찬 하루하루가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누군가의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건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이니까요. 마음이 멀어진 날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 한 번의 용기가 평생의 후회 대신 남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하루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부모님께, 자식에게, 혹은 곁에 누군가에게요. 우리 모두의 집엔 아직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믿었던 아들에게 상처받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내셨죠. 그리고 그 용기 덕분에 가족도 세상도 조금은 변했습니다. 한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할머니의 사랑 참 크고도 깊습니다. 우리 모두 김영순 할머니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인감도장과 신분증은 내 삶의 열쇠입니다. 댓글로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남겨주신다면 할머니께 큰 힘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유람단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